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았고 월급도 제때 넣었고 집수리도 다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어느 겨울밤 라면 끓는 소리만 들리던 주방에서 제가 먼저 끝내자고 말을 꺼냈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고 헤어진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놓쳤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광안 리카페 유리창 너머로 본 아내의 미소는 제가 단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김남수입니다. 부산 연산동에서 물류회사 차량 배차를 맡아 33년을 일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끝내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뒤늦은 공부입니다. 결혼 28년 차였던 작년 겨울, 저는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바람 한 번 안 피웠고 월급은 10원까지 제때 통장에 넣었고 싱크대 배수구 막히면 제 손으로 뚫었고 보일러 이상하면 밤늦게라도 기사님 불러 고쳤어요. 저는 그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아내 윤서진은 구청 민원실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부부들이 다 그렇듯 우리도 맞벌이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갚고 딸 할인이 대학 보내고 명절 차례상 차리고 양가 어른들 병원비 대고 그렇게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서진이는 매일 저녁 집에 들어서는 제게 하루 일과를 물었습니다. 저는 늘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실은 야근이 아니라 회식이 많았던 거예요. 거래처 접대, 기사님들과의 뒤풀이, 동기들 모임.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고 서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주말이면 골프 연습장에 나갔습니다. 공을 치는 게 좋아서라기보다 집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골프 연습장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서진이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본 것도, 어깨를 두드려준 것도, 눈을 마주보며 수고했다고 말해본 것도 까마득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해 12월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송년회를 마치고 늦게 들어왔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나 봐요. 끓는 물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외투를 벗다 말고 그 소리를 듣다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라면 냄새가 아니라 외로움 냄새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는 스테인리스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끝내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서진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라면 스프를 뜯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각자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어요. 아파트는 서진이가, 제 명의 적금은 반씩 나눴습니다. 양육권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었어요. 딸 할인이는 이미 27이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느라 실습 중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우리 결정을 듣고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사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짐을 챙겨야 했어요. 서진이는 거실에 앉아 묵묵히 저를 지켜봤습니다. 옷장에서 정장 몇 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를 꺼냈어요. 30년 가까이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캐리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반지를 빼냈어요. 서진이도 따라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에 반지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지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진이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허전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짐을 다 빼내고 나온 것 같은 공허함이었어요. 연산역 근처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 48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15평짜리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붙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대로변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베란다에서 빨래 터는 소리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도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조용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그런데 자유라고 믿었던 이 고요 속에서 저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국 같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한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면 제 공간이었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도, 양말을 거실에 던져놔도, 소파에 누워 맥주캔을 옆에 쌓아놔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요일 밤이면 편의점에서 맥주 6캔을 사와서 야구 중계를 틀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켰어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콜라 1500ml.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남은 건 다음 날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엔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11시까지 자도, 낮술을 해도, 점심을 라면으로 때워도 상관없었습니다. 배달앱 쿠폰을 모아서 중국집 짜장면을 시키고 저녁엔 또 치킨을 시켰어요.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싶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누군가와 맞춰 살다가 혼자가 되니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보고 싶은 채널을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씻기 싫으면 하루쯤 안 씻어도 됐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야구 중계를 보다가 텔레비전 리모컨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채널이 안 넘어갔습니다. 건전지가 나간 거였어요.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여분 건전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 집에 여분 건전지가 있긴 한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편의점까지 나가서 건전지를 사왔어요. 돌아와서 리모컨 뚜껑을 여는데 어떻게 여는지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 다음 주엔 세탁기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필터 청소 알림이었어요. 저는 세탁기 필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영상을 보고 나서야 겨우 필터를 빼냈어요. 필터 안에 머리카락과 먼지가 뭉쳐 있었습니다. 역겨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했습니다. 서진이는 이걸 언제 했던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불꽃이 노랗게 나왔습니다. 파란 불꽃이 아니라 노란 불꽃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점화핀을 닦아야 한다고 나왔어요. 점화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그제야 파란 불꽃이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이것도 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집에 살면서 가스레인지 점화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이 칼칼했습니다. 감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출근 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생강을 갈고 꿀을 타서 만들어주던 그 맛이 떠올랐어요.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생강, 꿀, 레몬을 샀어요.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며 따라했습니다. 생강을 씻고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에 갈았어요. 물을 끓이고 거기에 생강 간 것을 넣고 꿀을 탔습니다. 레몬도 썰어 넣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달랐어요. 서진이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맵거나 너무 달거나 뭔가 비율이 안 맞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생강차 하나에도 30년의 손맛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걸 당연하게 마시기만 했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싸준 마지막 김치였어요. 처음엔 잘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만 있어도 끼니가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 김치가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김치가 어떻게 쉬어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서진이는 김치가 쉬어지기 전에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김치전을 부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엔 늘 먹기 좋은 김치만 있었던 겁니다. 빨래를 돌리면 빨랫감이 엉켜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어떻게 빨래를 했길래 이렇게 엉키지 않았을까요? 속옷은 세탁망에 넣어야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와이셔츠는 따로 빨아야 한다는 것도, 수건은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것도, 검은색 옷은 뒤집어 빨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하나 유튜브를 찾아보며 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에 물때가 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서진이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 거울에도 물때가 생겼습니다. 변기에도 때가 끼었어요. 배수구에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청소 한 번 안 하고 한 달을 살았더니 집이 이렇게 더러워지는구나 싶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서진이와 살면서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넣는 게 제 역할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김치가 쉬어지기 전에 요리를 하고 빨래를 개고 이불을 널고 창문을 닦고 현관 신발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리모컨 건전지를 갈고 세탁기 필터를 청소하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전구를 갈고 서진이는 매일 이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산역 원룸 창문 밖으로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제가 당연이라고 부르던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걸. 그렇다면 서진이는 지금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을까요? 이혼하고 석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광안리 쪽 거래처와 영업 미팅이 있었어요. 물류 계약건으로 새로 들어온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미팅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회사로 돌아가기엔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차를 몰고 광안대교를 지나는데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10월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무심코 해변 쪽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싶었어요. 로스터리 카페 간판이 보여서 주차를 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환히 보였어요. 차에서 내려 카페 쪽으로 걸어가다가 저는 그만 발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 하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단발머리 각도, 어깨선, 앉은 자세.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진이었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자세히 봤어요. 맞았습니다. 전처 윤서진이 맞았어요.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카페라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흰머리가 섞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서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진이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진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서진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그 각도를 처음 봤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저는 서진이가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볼에 보조개가 생기고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질투 같은 것도 있었고 허탈함 같은 것도 있었고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결국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배차표를 보면서도 머릿속엔 유리창 너머 서진이의 웃음만 떠올랐어요.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서진이의 SNS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예전엔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서진이는 SNS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올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부터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엔 기본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서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게시물을 내렸어요. 봄꽃 사진이 있었습니다. 3월쯤 찍은 것 같았어요. 올해도 벚꽃이 피었네요 라는 짧은 글과 함께 4월엔 합창 연습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악보가 놓인 보면대와 마이크가 보였어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민합창단 연습일. 5월엔 생일 케이크 사진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서진이가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 남자의 팔이 보였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서진 언니 생일 축하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연습 때 케이크 또 먹어요. 7월엔 바닷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운대였어요. 서진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밀짚 모자를 쓴 채 파도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또 있었어요. 다시 노래, 여름바다, 행복. 8월엔 콘서트 티켓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클래식 공연이었어요. 좌석이 2개였습니다. 9월엔 등산 사진이었습니다. 금정산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어요. 서진이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같았어요. 키, 체격, 서 있는 자세가 비슷했습니다. 댓글에 우리 단장님 멋져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단장, 합창단 단장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주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공연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꽃꽂이 수업 사진, 도서관에서 찍은 책 사진. 서진이는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쁘게가 아니라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저와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들이 사진마다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연산동 원룸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편의점 간판이 깜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배달 치킨을 먹고 유튜브로 청소 방법을 배우고 김치가 쉬어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서진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질투가 났어요. 서진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행복해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실감도 밀려왔어요. 제가 놓쳐버린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진이와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저 사람 손을 감싸 쥐고 오늘 수고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저렇게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빈혈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했어요. 물을 마셨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편의점에 가려다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서진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건 서진이와 함께 만들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순간, 눈을 마주보고 웃는 순간, 오늘 힘들었지라고 물어주는 순간,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다른 사람과 그 순간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보고, 콘서트에 가고,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불고, 제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누군가는 해주고 있었어요. 서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이를 불행하게 만든 건 저였으니까요. 서진이를 외롭게 만든 것도, 서진이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간 것도 결국 저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 서진이의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환한 웃음이. 저는 언제쯤 서진이를 진짜로 놓아줄 수 있을까요? 서진이의 SNS를 본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 내려갔습니다. 소주 2병을 샀어요. 컵라면 하나도 집어들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소주 뚜껑을 땄어요. 플라스틱 컵에 따라서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2잔째, 3잔째 마시면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진이의 SNS를 또 들어갔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벚꽃 사진, 합창 연습실, 생일 케이크, 해운대 바다, 금정산 등산. 모든 사진 속에서 서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저와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4잔째 마시니 취기가 올라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몇 젓가락 뜨지 못하고 뚜껑을 덮었어요. 5잔째, 6잔째. 첫 번째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2번째 병을 땄어요. 한 잔 더 마시고 또 한 잔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진이 전화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술이 용기를 주었어요. 아니,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번째 신호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미안해라고 말하려 했어요. 보고 싶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돌아와 줘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끊겠다고 말했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또 마셨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침대로 비틀거리며 가서 쓰러졌어요. 눈을 감았지만 세상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듯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문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서진이였어요. 새벽 1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그만해. 딱 3글자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술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61살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70살은 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벽면에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초점 없는 눈, 축 처진 입꼬리.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싶었어요. 저 사람과 30년을 산 여자가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배차 업무를 봤어요. 기사님들 스케줄을 짜고 운행 경로를 확인하고 거래처와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서진이의 문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화를 그만하라는 건가요? SNS를 보는 걸 그만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련을 그만 가지라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고 그만뒀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 할인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질러진 소주병, 먹다 남은 컵라면, 벗어놓은 옷가지들. 할인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인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2컵을 가져왔어요. 할인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봤습니다. 어제 엄마한테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놔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론 아는데 마음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가 요즘 정말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본 엄마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할인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새로운 분이 생겼다고 했어요. 합창단 단장님이래요. 엄마 말 들어주고 엄마 손 잡아주고 엄마 어깨 토닥여주는 분이래요. 아빠가 30년 동안 안 해줬던 걸 해주는 사람이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는 아빠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지쳤던 거래요. 말해도 안 들어주고, 손 잡아도 손 안 잡아주고, 웃어도 같이 안 웃어주는 사람이랑 사는 게 너무 외로웠대요. 엄마는 혼자였대요. 결혼했는데 혼자였대요. 할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도 그거 알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해주래요. 아빠가 줄 수 없었던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받게 해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도 이제 진짜 아빠 삶을 살아야 한대요. 엄마 붙잡고 있을 시간에 아빠는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야 한대요. 아빠는 뭘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1살인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할인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 놓아줘요. 아빠도 시작해야죠. 그 말이 술보다 훨씬 아프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제가 서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한 거였습니다. 놓쳐서 아쉬운 게 아니라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저도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서진이를 향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향해서.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61살, 이제야 시작하는 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할인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민합창단 정기공연 초대장이었어요. 엄마 공연이에요.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제 표예요. 할인이는 그 한 줄만 남기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장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토요일 오후 3시 제15회 시민합창단 정기공연. 프로그램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슈베르트, 베토벤, 한국 가곡,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You Say Me Up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연 날짜는 이틀 뒤였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거기 가는 게 서진이한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내준 표였어요. 할인이가 저를 완전히 막았다면 이 사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어요.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구두를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61살 남자가 조금은 정돈되어 보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작은 반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서진이가 싱크대에 두고 간 그 반지였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그 반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원룸으로 이사 올 때 챙겨왔습니다.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반지였어요. 서진이 손가락 굵기에 맞춰 만든 반지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월급 모아서 산 반지였어요. 당시엔 비싼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초라해 보였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쓰고 지우고 또 썼습니다. 결국 한 줄만 남겼어요. 당신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 편지를 접어 작은 봉투에 넣고 반지 케이스와 함께 넣었습니다. 부산문화회관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었어요. 공연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부부들, 중년 부부들, 젊은 연인들. 저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티켓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멀리서 보기로 했어요. 객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뒤쪽에 섰습니다. 불이 어두워지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검은색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서진이를 찾았어요.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멀리서 봐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지휘자가 등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어요. 합창 단원들의 목소리가 극장을 채웠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는 구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을 열고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이어졌습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한국 가곡 메들리.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앵콜 순서가 됐습니다. 지휘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I Say Me Up을 준비했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합창 단원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집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흥얼대던 그 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했어요.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합창이 점점 커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서진이를 봤습니다. 서진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어요. 합창 단원들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극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쳤어요. 서진이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합창 단원들이 모두 무대에서 인사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합창 단원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가 오갔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서진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서진이가 나왔어요. 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옆에 남자가 함께 걸어 나왔어요. 광안리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합창단 단장이었어요. 단장은 서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때 서진이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놀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진이는 잠시 저를 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짧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단장이 서진이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격려하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단장을 보며 또 웃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제의 제가 오늘의 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서진이 옆에 있던 시간은 끝났다는 걸, 이제 서진이 옆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서진이 앞에 섰어요. 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단장도 저를 봤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서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노래 참 좋았습니다. 서진이는 봉투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편지에 다 썼으니까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1살 남자가 주차장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 때문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놓쳤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순간, 서진이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었던 순간, 서진이 노래를 들어줄 수 있었던 순간.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쳐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서진이를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걸. 서진이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서진이를 진심으로 놓아주는 것,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시작하는 것.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거리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멈춰 있는 제 삶에 초록불을 켜야 했어요. 이제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공연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SNS 앱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앱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진이의 사진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서진이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진이는 서진이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오늘부터 다르게 살자.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자갈치 시장에 들렀어요. 퇴근 후 해먹을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달걀 한 판,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김치. 장을 보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지 몰랐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유튜브를 켜서 달걀 프라이 맛있게 하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터졌어요.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어요.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영상에선 한 방울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달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간이 조금 짰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61살이 되어서야 제 손으로 처음 만든 제대로 된 저녁이었어요. 화요일 저녁엔 시금치나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쳤어요. 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마늘을 빼먹었더군요. 수요일엔 두부김치를 만들었어요. 두부를 썰어 구우면서 김치를 볶았습니다. 이번엔 제법 먹을 만했어요. 목요일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감자와 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풀었어요. 처음 만든 된장찌개는 너무 짰지만 그래도 끝까지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고민하며 재료를 골랐어요. 생선을 사고 채소를 사고 과일을 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알아봤어요. 요즘 자주 온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일 저녁 해먹으려고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하시네. 혼자 사시나 봐라? 네. 그래도 이렇게 챙겨 먹어야 돼. 건강해야지. 회사에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업무를 보면서 막내 기사님 운행표를 유심히 봤어요. 28살 강민호 기사님이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이었어요. 운행 경로가 비효율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많았어요. 제가 대신 다시 짰습니다. 거리를 줄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민호 기사님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팀장님, 오늘 운행표 너무 좋았어요. 시간도 훨씬 적게 걸렸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민호 기사님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네,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거래처 사장님도 친절하셨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민호 기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님들한테도 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본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사님들도 대답했습니다. 오늘 교통이 막혀서 힘들었어요. 거래처에서 커피 얻어 먹었어요. 비가 와서 운전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진짜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보고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기사님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엔 딸 하린이가 연락했습니다. 아빠, 내일 시간 돼요? 같이 남포동 갈래요? 저는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후 하린이와 남포동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하린이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얼굴 좋아졌어요. 하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국제시장 골목을 지나고 자갈치시장 앞을 지나고 BIFF 광장을 걸었어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요양원 실습 끝나고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세요. 저는 하린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들었어요. 중간에 조언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하린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겠구나라고 말했고, 하린이가 기쁘다고 하면 잘했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린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직장 이야기, 동료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씨앗 호떡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린이가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하나 먹고 갈까? 호떡 2개를 샀습니다. 하린이와 나란히 서서 호떡을 먹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하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손을 잡으니 하린이가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하린이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남포동 거리를 걸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딸 손을 잡아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린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을 거예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진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쓰고 지웠어요. 결국 짧게 썼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이제야 배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일이라는 걸.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나갔습니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더 이상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발밑을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바닥을, 제가 살고 있는 이 방을,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를 봤어요. 여기서 제 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1살 늦었지만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거라는 걸, 사랑은 듣는 거라는 걸, 사랑은 손을 잡는 거라는 걸, 사랑은 오늘 어땠어라고 묻는 거라는 걸,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 매일 표현해야 하는 거라는 걸,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배차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기사님들한테 오늘은 어땠어라고 물어야겠다고, 저녁엔 시장에 들러 생선을 사야겠다고, 주말엔 하린이한테 연락해서 또 만나야겠다고. 작은 일상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제 삶이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곧 겨울이 오겠지요. 그리고 또 봄이 올 겁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딸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시장 아주머니가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혹은 작은 손길로 마음을 표현하셨나요? 당연했던 일상 중에서 사실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61살에 배운 이 교훈을 여러분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